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조선과 후금,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이 전쟁에서 조선은 패배함으로써, 특히 병자호란에서 패배함으로써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기고 청나라와의 종속관계가 시작되게 되는데, 자, 우선 정묘호란부터 보자면 이 전쟁은 왜 일어났냐면 1627년에 후금이 명나라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어, 뒤통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선에게 이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623년에 인조 반정이 터지면서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이 바뀌고, 이렇게 집권한 서인 정권은 자신들이 반정을 일으킨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나라한테 이 반정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나라의 후금 정벌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후금이 대우를 안정시킬 필요가 생겼다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인조 반정이 조선에선 일어났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조선에서 이괄해난이라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조선 국경지대 정예군을 이끌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걸 진압을 하긴 했지만 정예군대가 싹 사라졌단 말이야. 왜냐면 정예군대를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모아놨는데 이걸 통째로 이끌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걸 진압하느라고 또 조선은 남아있는 정예병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후에 불과 3년 뒤에 일어나는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 이 후금군을 상대할 조선의 정예 병력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또 다른 이 전쟁의 이유는 이 후방에서 후금을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가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요동에서 패전한 패잔병을 수습해서 조선으로 들어와 평안도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머물고 있는 이 모문룡의 존재도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도에 있는 모문룡은 후금만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니고 조선에서도 이 모문룡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눈에 까시긴 했어. 그래서 밑에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캡처한 내용을 보면은 이 도독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우리나라를 침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독은 모문룡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조선에서 명나라 장군인데 난동을 부리는 뒤에는 격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틀리면 우리가 격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명나라는 조선 입장에서도 계속 물자를 요구하고 그리고 얘의 존재만으로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는 이유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존재였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모문룡이 발벗고 조선을 도와줄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겹쳐서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1627년에 후금은 조선을 공격해서 이괄의 난으로 북방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선은 이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 이 후금 군대를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의병과 강군의 저항으로 후금은 형제 맹약 정도만 맺고 물러났습니다. 한양까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양 근처까지 쳐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 입장에서는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후금 입장에서는 이 정묘호란의 화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 왜 이렇게 됐느냐? 정묘호란이라는 것은 후금 전체가 다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일부의 지휘관들이 주도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끌고 오지도 못했고, 또 명나라가 후방을 공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조선에 계속 주둔하기도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에게 강하게 조건을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는 이 정묘호란의 조건들이 뭐랄까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모문룡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조선 왕이나 왕족 인질로 잡는 것도 아니고 조선이 기가 확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움직여서 얻어낸 성과라고 하기에는 후금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은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이후에 모문룡이 제거가 됐고, 이건 명나라에서 제거한 거지만, 그리고 이 명나라의 장군들이 병력 14,000명과 전함 200척 가까이 되는 이끌고 후금에 항복을 합니다. 후금은 이 해군 전력, 수군 전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 200척 가까이 되는 병선을 얻었기 때문에 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력이 증강이 된 거지. 그리고 명나라 화북지방도 공격하고 몽골을 복속하는 등 굉장히 강성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후금의 홍타이지 청태종이 조선 왕 인조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은 왕은 형인 하니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 출병할 때마다 적이 흩어져 달아나고 이르는 곳마다 이기지 못한 곳이 없구나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자, 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정묘호란의 화의 조건이 형제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후금이 형이었겠지. 그래서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니네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오른 후금은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고 이 후금의 한이었던 홍타이지는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황제로 즉위한 홍타이지 청태종은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조선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뉘어서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척화론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척화판이 주화판이 이래가지고 김상원과 최명길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척화판은 절대 청나라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군신관계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화파는 현실적으로 힘이 우리가 약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척화파가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은 척화론이 대세가 되었고 청나라와의 대결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불태운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국서가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쟁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척화론이 대세가 된 상태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지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힘이 매우 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3개 구고두례라고 해서 이 남한산성 밑에 내려와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을 하면서 황제를 대면할 때 취하는 인사법으로 한나라의 왕인 우리나라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기 전에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예까지, 굉장히 왕으로선 치욕적이었겠지. 이런 예까지 치르면서 항복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항복한 자리가 삼전도인데 삼전도는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낯익은 건물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서까지 세우고 갔단 말이야. 자, 그럼 조선은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지. 우선 척화파가 득세해서 싸우는 건 좋아. 외적의 침입을 했을 때, 외적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싸우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맞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자, 전략이 어땠냐면, 자, 청이 쳐들어오면 야전에서 못 이기니까 야전을 회피하고 왕은 강화도로 피난 갑니다. 그럼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청나라 군대는 수군이 약하니까 강화도는 함락 못 시키겠지 이렇게 구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조선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립이 됐겠지. 그래서 고립된 청나라 군대를 여기저기서 일어난 의병과 조선 팔도에서 달려온 관군이 합세해서 물리친다는 이런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 국가의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고구려나 고려도 이런 전략을 썼단 말이야.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살수대첩이라든지, 연도가 잘못 썼죠. 612년입니다. 기주대첩이라든지 이런 대승을 거둔 것도 다 외국의 군대가 보급로를 신경 쓰지 않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고립시키고 견디지 못해서 후퇴하는 군대를 뒤에서 습격해서
대승을 거두는 전투였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이렇게 못했어. 왜? 야전에서 맞싸울 만한 병력 자체가 없단 말이야. 고구려나 고려는 그래도 10만에서 20만 정도 들판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준비해서 쳐들어온 군대를 견제할 수도 있었고, 또 후퇴하면 쫓아가서 섬멸할 수 있는 부대가 존재했단 말이야. 국방력이 강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어쨌든. 근데 조선은 이미 샤르 전투에서 그리고 이괄의 난을 거치면서 들판에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정예병사는 거의 잃은 상태예요. 샤르 전투에서 18,000명 손실되고 이괄의 난에서 이괄 반란군이 18,000명이고 진압군이 3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단순하게 합치면 거의 7만 명 가까운 군대가 6만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의 부대가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지. 물론 7만 명까지는 과장이라 할지라도 못해도 이래저래 소모된 군대가 4만 명은 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야전에서 청나라 군대를 견제할 만한 병력이 없었고, 그런 견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나라는 굉장히 빨리 진격했단 말이야. 조선의 야전군이 멀쩡했다면 그럼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진격하기가 어려웠겠지. 자, 거기에다가 이 청나라 군대가 침입한 소식도 늦게 전해져서 강화도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길이 막히고 강화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원래는 강화도로 들어가야겠지. 근데 청나라 선발대가 이미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을 다 막아놨단 말이야. 청나라도 알아. 청나라도 전쟁 터지면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갈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태종이 전쟁 터지기 전에 조선의 국서를 보낼 때 너네 전쟁 터지면 강화도로 갈 거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정명호한테 강화도로 갔으니까. 그래서 길이 막혔기 때문에 조선은 인조는 준비되지 않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물론 남한산성도 전쟁 계획이 있었고 청나라가 결국엔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긴 했어요. 하지만 산성에서 농성할 계획 자체가 없어서 강화도에 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어. 조선군이 한 14,000명 정도가 왕을 호위하고 들어갔는데 이 14,000명을 먹을 식량이 거의 없단 말이야. 원래 성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하려면 식량 확보가 필수인데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지. 거기에 믿었던 강화도까지 함락됐습니다. 청나라가 왕이 강화도로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도를 함락할 준비를 했겠죠. 우리가 저번에 아까 봤을 때 명나라 군인 뭐 공유덕, 경중명 이런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서 명나라 수군이 후금 아래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수군이 없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조선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거지. 그냥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싸울 수도 있지. 그런 위협을 받으면 자주국가로서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싸움의 준비가 굉장히 허술했다는 거지. 그럼 준비가 안 됐으면 화의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시 척화론과 주화론을 얘기했을 때 척화론보다 주화론을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조선이 잘 싸워서 졌어도 잘 싸웠거나 아니면 물리쳤다면 당연히 주화론보다는 척화론이 각광받았겠지. 하지만 조선은 당시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준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쟁을 선택하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정도의 굴욕을 맛보게 된 거지.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었고 명나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와 세자 이런 왕실의 중요 인물들을 모두 청나라에 포로를 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의 200년 넘게 명나라와 맺었던 사대 관계는 공식적으로 끊기게 되고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